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우종찬 기자와 변희재 대표의 기자회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끝까지 많은 시청을 바라겠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하시러 오신 청년분들 저쪽에 앉으시면 됩니다. 저쪽에 비어있는 우종부터의 저쪽에 앉으세요. 수고했습니다. 정재훈 선생님 저쪽에 앉으시면 돼요. 거기 그쪽으로 마이크가 누구 있잖아. 네, 그럼 지금부터 어둠과 이선의 기록 그리고 태블릿 사용 설명서 저자로 마이크 안 들리고. 소리를 낮추라고 야단치니까 가까이. 네, 지금부터 그러면 태블릿 사용 설명서와 어둠과 위선의 기록 저자분 우종찬 기자님과 변희재 대표님을 모시고 저자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자 간담회 진행 순서는요. 일단 간단하게 개회 선언을 할 거고요. 그리고 국민 의뢰, 그다음 저자 및 참석자 소개, 그리고 저자의 책에 대한 간략한 소개 및 저자분들이 좀 구체적인 소개도 해주시고요. 오늘 저자 간담회에서 발제자의 발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대 청년분들하고 20대 대학생분들 참석하셨는데요. 네, 책을 읽고 오셨으니까 이제 저자분들 오늘 참석하셨으니까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저자간담회 소개를 맡은 정명화입니다. 네, 그러면 먼저 국민 의뢰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의뢰는 국기에 대한 경례 그리고 애국가 대창인데 애국가 대창은 안 하고요. 애국가 있는 거로만 하고요. 그 다음에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국기에 대한 경례. 자랑스런 태극이야.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네, 다음 순서로 애국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죄송합니다.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참석해주신 우종찬 기자님과 변희재 대표 두 분이 이제 책의 저자분이신데요. 우선 변희재 대표님께서 오늘 저자 간담회를 개최한 목적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개최하는 게 아닌데 개최 목적을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참여 목적으로 말씀드리는 태블릿 사용 설명서가 지난 3월 초에 발간됐는데 사실은 이거는 탄핵의 시초이자 탄핵의 배후를 잡아낼 수 있는 중요한 증거지만 지난 4년 전에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탄핵반동 운동할 때도 원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헌재 탄핵 심판과 박 대통령의 재판 부분이 원류고 이 태블릿 사용되면서 이 태블릿 문제는 강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책 출판 주소가 바뀌었는데 총론을 다루는 우종찬 기자님의 책이 먼저 나오고 제게 뒤에 나왔었는데 앞뒤가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책을 낸 다음에 정말로 한 회사에 있는 거의 웬만한 돈을 들여서 여기 광화문에 광고도 하고 뭐 조선일보 광고, 전광판 광고, 버스 광고 다 했는데 역시 이게 강론만 가지고는 이게 이 돌파가 안 되는 태블릿 PC 조작됐는데 그래서 어떻게 그럼 박 대통령이 뭐 무죄가 나온다는 얘기냐 이런 논리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우종찬 기자님의 책은 바로 그 부분이 이제 다 설명이 돼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우종찬 기자님 책에도 또 스토리 파트가 있어요. 스토리 PC 파트가 있는데 그거를 제외하더라도 헌재 부분하고 이 검찰 특검 수사 그리고 이제 법원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탄핵의 시초와 배후를 잡아낼 수 있는 태블릿 부분과 실질적인 탄핵의 몸통 그리고 탄핵의 어떤 방식으로 이 조작되고 있는 것들이 어떤 이제 누명을 대통령에 덮어씌워서 설명되어 있는 이 어딘가 예산의 기록 요 두 번이 이제 어쨌든 같이 나왔으니까 그걸 한번 같이 다룰 수 있는 자리를 여기 우리 미디어치 독자 그리고 우리 임진모 그리고 유튜브 연합회 이렇게 합쳐서 한번 자리를 마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오늘 40대 청년분 9분 정도가 오셨는데요. 그 청년분 대표로 그 남정욱 선생님께서 오늘 참여를 하시게 된 계기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런 책들을 보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변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없어요. 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싶어도 굉장히 어떤 이런 지식이 없으니까 설명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아무래도 주변에 뭔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이제 공간 인구가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좀 성균관대 한국철학자에서 나오신 선생님도 좀 그런 참여 목적을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관찰자 입장에서 계속 보고 있었는데요. 제가 사회에 나와서 했던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관련이 있어서, 하나는 전화 상담이었어요. 이런 스마트 기기 사용자들이 뭐 이런 전화를 거시겠다 라는 해드리는 지식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는 또 댓글을 포탈 사이트 댓글 지우는 것보다 뭐 이상한 댓글, 뭐 욕설이나 뭐 일배 뭐 이런 거 쓰는 거 그런 걸 지우는 일을 했었는데, 어떻게 제가 했던 일에 미쳐봤을 때 이 탄핵 관련해서 태블릿과 뭐 모든 언론의 뭐 댓글 문제, 그러니까 제가 어떤 직업적인 입장에서 관찰했을 때 앞뒤 안 맞는 게 너무 많았고, 그럼 그때 당시에 너무 압도적이었어요. 마치 누군가 기획하고 있어요. 근데 뭐 제가 뭐 일반인으로서 증거를 특별히 말할 수는 없는데, 이 두 분께서 계속 연구를 끊임없이 해주셔갖고 제가 어떤 세상 판단하는 데서 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도움이 기회가 있어서 참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저자분의 그 참여 목적하고 참석자분의 목적을 이제 크게 받고 싶은 이유가요. 그러니까 서로 어떤 목적으로 이 자리에 참여했는지를 알아야지 이 다음에 저자 두 분께서 이 책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시면 그 다음에 질의응답이 좀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판단을 해서 잠깐 말씀을 들었습니다. 일단은 이제 어둠과 이전의 기록 저자이신 우종찬 기자님께서는 사실은 전직 기자의 시각에서 대통령 사건을 정리해가지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백서를 기록하게 되셨는데요. 이 간략한 이제 책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종창입니다. 제가 이 책을 쓴 목적은 이 책의 서문에 제가 자세히 써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서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사건은 모든 게 거짓에서 시작했다. 대통령이 최순실의 꼭두각시라는 좌파들의 논리는 JTBC가 날조 보도한 태블릿 PC에서 비롯되었다. 광기 어린 언론 보도와 촛불 난동이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고, 공명심에 사로잡힌 일부 검사들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밝혀낸 게 아니라 과거를 새로이 만들어냈다. 능수능란한 법기술을 보인 일부 판사와 일부 헌법재판관은 그동안 힘들게 쌓아온 자유 대한민국의 근간을 훼손했다. 대통령 탄핵과 수사와 재판은 증거를 외면하거나 묵살하면서 미리 정해놓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요식 절차로 진행되었고, 법치의 외관을 빌린 정치 보복은 대법원 판결이라는 형식으로 완결되었다. 이것은 실체적 정의가 아니고 절차적 정의도 아니다. 진실이 아니며 단순한 거짓을 넘어선 위선과 조작이다. 대한민국이 이룩한 성장과 번영 등 기적의 원천은 우리 선배 세대들의 피와 땀과 눈물로 쌓아올린 것이다. 오늘의 내가 편하려고 우리 후손들의 어깨에 빚을 긁어지게 할 수는 없다. 박근혜 탄핵 백서는 어둠과 위선의 기록이다. 전직 기자의 시각에서 대통령 사건을 정리한 것이다. 어둠에 갇힌 대한민국을 어둠의 터널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희망과 번영의 자유 대한민국이 대대손손 이어지기를 기원하며 나는 이 책을 썼다. 제가 책을 쓴 목적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 쓴 기록들은 검찰 수사 기록, 특검 수사 기록, 그리고 법정에서 증인들이 나와서 증언한 법정 녹취록,
그 모든 것들을 제가 근거로 해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크게 5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박근혜 정부와 국민 행복시대.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일들, 이 박근혜 정부와 국민 행복시대의 결론은 무엇이? 결론은 박근혜 대통령은 개혁 대통령으로서 새롭게 역사에 조명될 것이다 라고 제가 썼고, 그리고 이제 태블릿 PC 날조와 거대한 음모, 그리고 검찰 수사가 이렇게 잘못됐고 안종범 업무수첩이 이게 어떻게 조작된 증거들인지 그걸 제가 밝혔고, 그리고 특검 발족, 외신의 정치인들의 행태,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탄핵과 그리고 나서 태극기, 이런 주제로 제가 대통령 사건의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과 그리고 형사재판 과정의 위법 부당성을 제가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보다도 여기 놓으신 그 우리 젊은 분들이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의문들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들을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죠.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드리고, 그리고 젊은 분들이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저한테 다 물어보시고 저를 추궁하십시오. 제가 다 증거를 통해서 반박해 드릴 테니까요. 그런 자리가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 기자님께서 이제 책에 대한 기술한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잘 설명해 주셨고요. 그럼 변희재 대표님의 태블릿 사용 관련서는 지난 4년간의 정말 검찰의 조작 기술의 실체를 다 이제 발로 뛰시면서 정말 기록한 투쟁 기록이신데요. 그 태블릿 사용 설명서에 대한 이야기를 변희재 대표님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책을 이렇게 놔두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우리 이 띠에 그냥 나온 그대로 이 책의 핵심은 태블릿 사용자는 최순실이 아니었다라는 거를 저는 제3자라기보다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제가 재판을 받고 기소가 됐고 지금도 법정이기 때문에 당사자나 다름없는데, 저희가 재판 기록 과정에서 직접 찾아낸 증거를 통해서 입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1년은 구속이 된 상태에서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같은 사건 가지고 제가 이 책에다가 거짓말을 썼다면은 곧바로 검찰은 보석을 취소시킬 수 있는데, 이 책이 지금 나온 지 3개월 됐는데 그 교보문고 사회철학 1위까지 갔는데 검찰이든 JTBC든 어떠한 반응도 없다는 얘기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할 수 없다. 검찰이나 JTBC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초에 4년 전이라 생각하시면은 태블릿 PC 사건은 최순실이 쓴 게 맞냐? 그리고 JTBC가 태블릿을 입수했을 때 조작을 했냐? 검찰은 JTBC는 그게 핵심인데, 저희가 재판 과정에서 김한수라는 청와대 행정관이 있었고, 그 김한수 행정관이 썼던 증거들을 검찰과 김한수가 야합을 해서 인패, 인멸 증거 인패 위증 조사를 했다. 즉 태블릿 PC는 단순히 언론사 JTBC의 조작이 아니라 검찰과 윤석열의 특검이 조작했다. 그거를 밝혀냈기 때문에 이 책을 쓴 거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거짓이면은 저는 이미 벌써 서울구치소로 가 있었을 겁니다. 이 책을 냈는데. 그래도 공작 못한다는 얘기는 반박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 김한수가 쓴 기록은 그냥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태블릿 PC는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요금을 낸 사람이 실사용자일 가능성이 높은데, 검찰과 김한수는 김한수가 요금을 낸 증거를 인멸을 했고 그거를 위증을 했습니다. 김한수가 돈을 냈는데 김한수가 안 내고 마치 회사 법인에서 자동으로 나간 것처럼 증거를 조작한 게 걸려든 겁니다. 그게 핵심 증거고, 그 이외에도 김한수가 썼다는 증거들은 수두룩해서 저희가 이 책 뒤에 남겨놨었고, 반면에 최순실이 썼다는 증거는 원래 4년 전부터 없었어요. 그때도 최순실이 썼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사진 두장하고, 그 사진 두장도 셀카 아닙니다. 셀카 아닌 거 셀카라고 그냥 대충 덮어 씌워가지고 수가를 했고, 독일 동선, 제주 동선 그거 다 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그래서 현재로서는 김한수가 쓴 증거만 있지 최순실이 쓴 증거는 이미 다 깨졌다. 개최 없었고. 그걸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이 책 뒤에 제가 아주 강조했던 부분은 지금 우종찬 기자님의 책만 봐도 탄핵 완전히 사기 날조 주장이라는 거는 책 한 권 읽으면 다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이게 밝혀졌는데 태블릿 마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 전에 같이 태극기 들고 탄핵 무효를 외쳤던 같은 보수 세력이 왜 저렇게 조용하냐?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논의하는 완전한 정치 공작. 탄핵의 주범인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보수 태극기 세력을 현혹시키려고 펼친 윤석열 대권론의 정치 공작에 당해서 지금도 허둥거려요. 지금도 탄핵 무효 외치고 박근혜 대통령 사랑해 외쳤던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30년 구형을 때려서 감옥에 오는 윤석열을 사랑해 외치는 정말 미친 짓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좀 뒤에 담았고 당연히 제가 책 냈을 때도 그랬고 윤석열 기자 책 나왔을 때도 바로 그 윤석열 대통령 만든다는 보수의 이상한 변종 세력과 지금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제가 안 다룰 수가 없어서 미리 담아놨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하나 그 태블릿 PC와 관련해서 보충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초의 검찰이 수사를 할 때 그때 일부 검사들은 이 태블릿 PC를 최순실이가 썼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수사 보고서를 남깁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소속의 유경필 검사와 그 수사관들이 이 태블릿 PC를 최서울이가 썼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수사 기록을 다 남겼는데 그 팀들이 결국은 지금 지방검찰청으로 다 쫓겨갔습니다. 그리고 이 태블릿 PC 진실을 정호성 비서관 재판에서 이걸 밝혔어야 되는데 안 밝히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대통령한테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대통령께서 재판을 거부하는 바람에 태블릿 PC의 진실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변희재 대표의 형사재판, JTBC가 변희재 대표와 미디어워치 기자들 3명을 형사 고발하면서 그 재판이 열리는데 그 재판 과정에서 JTBC의 이 태블릿 PC 취재팀장 손용석이 그리고 이 사건을 보도했던 심수미 기자 그리고 김필중 기자가 변희재 대표의 재판에 법정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거기서 새로운 진실들이 다 드러나가지고 지금 이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변희재 대표가 제일 먼저 이 태블릿 PC를 거론하면서 책도 쓰고 그리고 결국 본인 스스로 본인이 이제 억구까지 치르면서 이 지금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는 거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변희재 대표님께서는 좀 더 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부분 있으신가요? 다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40대 청년분들 중에서 이제 책을 한 3일 만에 2권을 다 복사하신 분들이기 때문에요. 예,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좀 질의응답을 하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사건이 되었든 태블릿 PC가 되었든 궁금한 부분을 물어보세요. 우리가 증거를 통해 가지고 그 부분을 납득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내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궁금하거나 그런 건 뭐 반론한다거나 뭐 궁금한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떻게 해야 이거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고 이런 것들 그리고 북한의 김한수 씨는 지금 훈방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한 게 좀 있어요. 저는 끝날 보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의심이 많이 들었는데 그분하고 어떤 그런 책 내용에서도 쓰셨잖아요. 변희재 대표님께서
유영아 자리를 마련하려고 썼었다라는 말을 듣고 있는데 그 뒤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아마 이제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이 책을 읽고 거의 100% 아마 동의가 돼가지고 뭐 궁금증이나 뭐 반론형 질문도 별로 없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대응책을 벌써 물어보라니까 일단은 제 선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면은 저는 지금도 2심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그리고 추가 조작 증거를 지금 계속 실시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은 태블릿 PC 조작론이 걸렸을 때 4년 전에 특검에서 장시호가 제출한 태블릿 PC를 갑자기 꺼내 들어가지고 하나가 더 튀어나왔어요. 이제 지금 저희는 그 조작을 잡고 있어요. 태블릿 PC를 거의 다 잡았습니다. 거의 다. 그거 아마 이번 달에는 다 들어갈 것 같은데, 그리고 그렇게 조작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재판부에다가 태블릿 PC를 검증할 수 있는 전체 파일 제출을 요구했고, 원래 준다 그랬다가 검찰이 갑자기 들어엎으니까 재판부가 겁먹고 또 철회했다가 지금 오늘 재판부 입장이 나오는데, 만약에 재판부가 태블릿 PC 전체 이미징 파일을 저희한테 주면은 그걸로 게임 끝나요. 조작 싹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못 주는 것 같은데 무서워서, 만약 재판부가 그걸 안 주면은 저희는 일괄적으로 재판 거부해버리고 그냥 힘으로 때려 잡아버리는, 뭐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워낙 많은 조작들을 잡았기 때문에 재판에서 들어 엎어버리는 방법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번 주 대전에서 저희가 박 대통령 석방 집회하는데 감사원에 이건 JTBC의 조작보다 검찰의 조작이 훨씬 더 커요. 저희가 지금 볼 때는. 그래서 감사원의 감사 청구 대상이 돼서 300명의 서명을 받아서 다다음 주까지 감사원의 국민감사 청구를 들어갈 겁니다. 지금 뭐 최지영 감사원장에 대한 보수 쪽 세력이 또 기대를 많이 거는 것 같아서 테스트도 할 겸 감사원에다가 우리가 제출을 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 조작을 감행한 검찰을 압박해서 저희가 이제 결정을 지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아까 김한수 말씀하셨는데, 김한수는 이 태블릿 사건이 터진 뒤에 잠적했다가 유영하 변호사 사무실에서 발견이 돼서 계속해서 유영하 변호사가 비호를 해왔었고, 그 유영하 변호사와 가로세로 연구소의 강용석, 김세희가 같이 다녔기 때문에 제가 가세연에 같은 채널로 참여할 때조차도 가세연에서 강용석, 김세희는 저한테 끊임없이 왜 자꾸 김한수를 괴롭히냐, 김한수는 박근혜 대통령 참모인데 이게 김한수 거로 밝혀지면은 박 대통령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강용석은 유영한테 들었다면서 김한수가 박근혜 대통령의 심각한 부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김한수를 건드리면은 대통령이 다친다, 저한테 이렇게까지 협박을 했습니다. 근데 박 대통령이 다칠 정도의 심각한 부정이 있었으면은 특검이 가만 놔뒀겠어요 지금까지? 말도 안 되는 얘기 헛소리고, 김한수와 유영하, 강용석, 가세연이 완전 유착돼 있고, 저는 실제로 결국 그것 때문에 유영하 변호사를 만났어요. 만나서 유영하 변호사가 저한테 하는 얘기도 김한수와 같이 셋이 만나서 술 마시면서 풀자,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이거 술 먹고 푸는 문제가 아니고 저자는 주범인데 태블릿 조작에. 그래서 판이 깨졌는데, 저는 제가 지금 느끼는 방식은 유영하 변호사가 김한수를 데리고 있는 게 아니고 김한수가 유영하, 강용석을 데리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김한수는 지금 김한수 입만 열면 중앙일보 미디어 그룹은 끝장납니다. 김한수가 지금이라도 내가 쓴 거 중앙일보가 이렇게 했다 하는 순간에 완전히 끝장나는 거예요, 중앙일보는. 그래서 저는 김한수 뒤에 홍석현 중앙미디어그룹이 바짝 지원을 해주고, 그 힘 갖고 김한수가 유영하도 움직이고 강용석도 움직이고 정호성도 움직이고 박 대통령 측근들도 다 움직여서 태블릿 PC와 탄핵 무효 이 진실을 막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한수는 지금 자유롭게 정호성 등등 이 친박 보수자들도 만나고 있고, 그래서 이 책들의 유통을 지금 막고 있고, 그러면서 오종찬 기자의 전화는 절대 안 받습니다. 미디어치나 오종찬 기자의 전화 안 받고 지금도 돌아다니면서 뒤에서 이 회방 작업을 하고, 현재 재판에 저희 6월 3일 재판에 김한수가 증인 채택이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재판부에 대해서 태만의 인신바이를 안 주면 우리 재판을 거부해버릴 거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김한수가 증인 출석하는 경우에는 글쎄요, 저희의 이 증인 신문대에서 이게 빠져나가기 쉽지가 않을 건데 6월 3일 재판이 정상적으로 열릴지는 모르겠어요. 그 문제에서. 김한수는 현재 돌아다니면서 재판의 증인 출석까지 돼 있는 상태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은 이제 대통령 사건은 형사재판도 끝나고 탄핵심판도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진실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제1차로 최서원 원장, 그러니까 최순실 씨의 이름이 최서원이고 초이 유치원을 한 20년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최서원 원장이라고 보는데 최서원 원장이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 소장은 제가 내일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안민석의 거짓말 그것부터라도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 움직임이 법정에서 이제 진행될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이제 JTBC 부분은 사실 변희재 대표는 형사사건에 지금 피고인이세요. 그래서 본인이 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리고 소위 태극기를 들었던 지난 4년 동안 태극기를 들었던 우리 애국 국민들이 속에 화병이 났습니다. 그 화병이 난 것을 근거로 해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합니다. JTBC라는 법인, 그리고 JTBC 보도 담당 대표이사 손석희, 그리고 태블릿 PC 지혜팀장 손용석, 심수미, 김필준, 이 5명을 상대로 일단은 1억 정도 소송을 하게 되면은 단독재판부에 배당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손해배상의 책임을 입증을 하면은 재판을 빨리 진행할 수 있습니다. JTBC 소속이 서울 서부 지방법원이니까 그쪽을 상대로 해가지고 JTBC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지금 헌법재판관 8명을 상대로 제가 2017년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게 있습니다. 그 소송이 대통령 사건이 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계속 미뤄지다가 5월 25일 날 이 재판이 열립니다. 다시 열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소장에 헌법재판관 8명은 대통령 탄핵 결정문이라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 그리고 지금 또 남용하고 직무 유기도 했다는 걸로 해서 제가 이미 소장을 제출해 놓은 상태인데 이번에 좀 더 준비 서면을 아주 구체적으로 헌법재판관 8명의 각자의 그 손해배상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부분을 제가 써가지고 이 재판도 빨리 가는 쪽으로 거기에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헌변이라고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이 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만들어진 대한민국을 지키는 우파 변호사들이십니다. 이분들이 연세도 많으시고지만은 현재 5대 회장이 구상진 회장입니다. 일단 헌변을 중심으로 그리고 젊은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 대통령 사건은 일단 탄핵심판,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심판도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습니다. 그게 재심을 한 번의 더 기회가 더 있고 그 다음에 형사재판도 재심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걸 준비를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이 정권 교체예요. 그래서 정권 교체를 하면서 이 탄핵심판도 잘못됐다는 거 그것도 받아내고 형사재판도 결국 무죄라는 것도 받아내고 그런 움직임이 지금 천천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대통령 사건의 진실을 주변에 널리 알리는 게 이게 대한민국이 올바로 쓸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뒤에 그 대학생 오종택 청년이 왔는데 일단은 탄핵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두 분께서 태블릿 사용 설명서라는 책을 저술하신 목적하고 이제 뭐가 잘못됐는지
있는지 그걸 지금 설명해 주셨는데 어떻게 그걸 들으셨는지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제 취지가 이제 대한민국 20대, 30대, 40대에 탄핵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좀 이런 걸 알리고자 하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정택입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먼저 소개를 드리자면은 제가 95년생이라서 박근혜 대통령에 관해서는 이제 상황권이 없었어요. 이게 거의 뭐라고 해야 될까 사건 자체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성장기 있었더니 뭐 어렸을 때 이다 보니까 좀 감정을 갖기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변인재 대표님과 그 이제 문 대표님께서 쓰신 책에 관심을 갖고 참가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건 제가 책을 읽고 이런 이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사건에 대해서 크게 대입을 못하는 입장에서 어렸을 때 얘기라서 책을 읽고 이런 결론이 났다. 이거를 한번 이제 한 문장으로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게 제가 읽은 게 맞는지 이해한 게 맞는지 문제의식이 맞는지 한번 이렇게 검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이제 이해한 바는 검사들과 언론이 충분히 증거를 이제 비협적으로 다뤄서 그걸 왜곡하고 그다음에 자신이 원하는 특정 결론을 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행정적인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할 수 있다. 이런 일에 대한 이제 기록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한 게 혹시 맞을까요?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 사건은 최초의 시작이 언론의 허위 보도입니다. 근데 이 언론의 허위 보도라는 게 보도가 아니고 기획된 허위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시작한 언론이 TV조선이고 TV조선의 이 고영태를 만나고 그러니까 대통령 사건의 최초 그 거짓말한 고영태를 만나고 그 내용을 갖고 한겨레 신문 김의겸 기자에게 전해주고 한 사람이 TV조선 이진봉 기자고 또 그와 별도로 JTBC가 이 태블릿 PC를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 취재에서 의도된 목적을 갖고 이게 취재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이진봉 기자와 김의겸 기자와 이런 사람들이 기획 취재를 논의했을 때 같이 참여했던 검사가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였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도 기획 수사로 가버렸고 최초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깜짝 놀랐던 것은 소위 최순실의 국정농단이고 그 내용은 미르재단과 케이스보지재단을 대통령과 최순실이 같이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기업들한테 돈을 내라 했고 그 만든 미르재단과 케이스보지재단을 갖고 퇴임 이후에 대통령 퇴임 이후에 화론 생활을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기업들이 돈을 받아가 뇌물을 받아가지고 이 미르재단 케이스보지재단을 만들었다 하는 게 언론의 최초 보도입니다. 그게 허위 보도. 그럼 그건 뭐냐?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일회재단의 그걸 그대로 답습한 게 미르재단 케이스보지재단이다. 그런 식으로 국민들을 선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처음에는 그렇게 나갑니다. 미르재단 케이스보지재단 대통령과 최수원이가 공범이고 직권남용했고 강요했고 강요미수했고 이렇게 공소 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검찰로서는 이 직권남용 외에는 이건 제가 안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다가 뇌물죄를 추가한 사람이 바로 특검입니다. 윤석열 특검. 그러나 결국 법정에서 어떻게 밝혀지느냐? 미르재단, 케이스보지재단, 뇌물죄, 그건 무죄다.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무죄, 대법원에서 무죄 탁입니다. 그럼 남은 건 뭐냐? 남은 건 결국 직권남용만 남은 거예요. 직권남용 결국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 겁니다. 이게. 자, 그러고 난 뒤에 박영수 특검하고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은 대통령과 최수원이 미르재단 케이스보지재단을 만들어가지고 기업체한테 돈을 받고 그리고 퇴임으로 대비했다. 그렇게 했는데 박영수 특검하고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의
수사 결과 대국민 발표는 뭡니까? 내용도 그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의 이재용 보아기가 이 사건의 본질이다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의 경영 승계를 도와가지고 돈을 받은 게 이 사건의 본질이다. 뇌물로 간 겁니다. 자, 대통령한테 징역 20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럼 징역 20년 무슨 죄로 선고가 됐느냐? 그 중에 15년은 전부 다 뇌물죄예요. 그럼 뇌물죄 보면은 자, 영재센터,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가 거기 돈을 준 데가 제일기획입니다. 그래서 삼성 계열사예요. 그 영재센터에서 간 16억, 그리고 승마 그 간 72억. 이건 뇌물이다. 그 다음에 롯데그룹에 간 70억. 롯데그룹 70억은 갔다가 롯데그룹에서 70억을 K스포츠 재단에 주었다가 그대로 K스포츠 재단에서 돌려줍니다. 문제가 될까 싶어서 검찰 수사하고 전혀 관계없이 스스로 돌려줘서 그래서 돈이 오고 간 흔적이 없고, 그 다음에 SK89는 K스포츠 재단의 노성일 부장, 박헌영 과장, 고영태 이 친구들이 SK그룹에 소위 돈 80억 내라라고 요구한 사건이에요. 그 사건 내용은 제가 자세히 써놨습니다. 이건 제도 안 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59, 그거는 89억 말만 오고 가지 돈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럼 결국 이거는 미수예요. 뇌물도 아니고 뇌물 미수인데 지금 우리 헌법에는 미수범도 처벌하게 돼 있어가지고 결국 뇌물 가지고 대통령을 15년 여기 이제 국고 손실 대통령한테 간 뇌물이 없으니까 국고 손실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그간 35억 국고 손실 해가지고 15년을 선고를 하고 나머지 5년은 뭐냐? 나머지 5년은 이 재단 설립인데 재단 설립도 다른 게 아니고 자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에 774억이라는 돈이 나는데 18개 기업이 불안해서 돈이 다 갔습니다. 그러면 그게 문제라면 18개 기업들 전부 다 문제를 삼아야 되는데 판결문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삼성, 롯데, 현대자동차. 삼성 이재용 부회장한테 간 거, 롯데 신동빈 부회장이 준 거, 그리고 현대자동차 그룹의 정몽구, 김용환 부회장 준 거, 그것만 직권남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권남용이라는 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했을 경우, 그리고 상대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을 경우에 직권남용이 되는 건데, 대통령이 이건 직권남용을 한 건 아니다. 직권남용은 아니다. 그러나 이재용, 신동빈, 정몽구 그 회장들한테 돈을 내라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그거는 죄가 된다. 그거하고 공무선 비밀누설 이거 태블릿에 나오는 그런 것들 문서들 공무선 비밀누설 그거 합쳐가지고 5년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대통령을 감옥에서 못 나오게 하니까 결국은 뇌물죄로 엮어야 되고 뇌물죄로 엮은 사람이 박영수 특검하고 윤석열 특검 수사팀장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질문은 그대로 이게 언론이 처음부터 언론에서 기획 취재를 했고 그거를 거기에 관련됐던 검사가 기획 수사를 해가지고 결국 관련자의 진술이 없으면 진술을 만들어내고 증거가 없으면 증거를 만들어내고 제가 책에 써놨지만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두 재단 설립 방안이라는 문건 A4용지 한 장이에요. 청와대 문건도 아니고 그 문건을 작성한 사람이 방기선이라는 청와대 경제수석실 산하 선임 행정관이 만들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이걸 어디서 만들까요? 자기 컴퓨터에서 만듭니다. 자기 컴퓨터에 거기에 문서 저장 정보를 보면은 이 문서를 최초 작성 시점이 언제고 그리고 마지막에 끝낸 시점이 언제고 그때 마지막 끝낼 때 저장자가 누구고 그것은 컴퓨터에 다 있습니다. 검찰이 그것까지 다 한 검사가 그걸 파헤쳤어요. 그걸 컴퓨터를 껴놓고 그 날짜하고 대통령이 소위 대기업 회장들 만나가지고 재단 설립하니까 돈 내놔라 했던 날짜하고 안 맞습니다. 시간이. 특검의 한 검사가 사실관계를 파헤쳤지만은 특검 전체 방향이 그 사실관계를 무시했습니다. 그런 기록들을 제가 이 책에 다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증거 조작뿐만이 아니고 검찰이 얼마나 불법하게 했는지를
제가 다 써놨고 이걸 근거로 해서 결국은 재심 사유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또 질문해 주시죠. 정혜영 선생님 질문. 정혜영 의원이나 질문할 때 질문하기보다는 직접했는데 일단 책을 읽어보니까 흔히 촛불 혁명이라고 하는데 언론이나 검찰, 어떤 정치인들의 압박 요즘 쿠데타의 성격이 있다고 제가 느꼈습니다. 책을 읽어보니까 그래서 이 야합한 사람들에게 이 태블릿은 한 사람을 더럽게 만들고 대한민국을 선동한 어떤 트리거의 핵심 어떤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책을 읽다 보니까 마치 지금 이것이 성공이랑 가까워서 모세가 여호와에게 받았다는 10계명을 적힌 태블릿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 검찰이나 대한민국 법정에서는 진실을 아예 무시하고 어떤 성경 구약 시대의 율법 사회를 보는 것 같은 빈논리적인 어떤 정치 편향을 보이고 있어요. 책을 읽어보니까 두 분께서는 이게 일단 실제적으로 뭐 옷보도 치르시고 어떤 사회 우리 몸을 잡고 계시는데 앞으로 보셨을 때 이 한국 사회나 한국인의 기질을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의 성격을 봤을 때 뭐 이런 게 뭐 사실이다 뭐 이 책에 나오는 사실이다 뭐 지금 알고 게 잘못된 것이다 이런 책이 아카데믹한 것보다 좀 더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게 좀 궁금하고요. 어떻게 하면 또 우리보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책의 내용을 알릴 수 있을까? 이게 좀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좀 더 대중적으로 많이 알릴 수 있게 어느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묻고 싶어요. 일단 이 박근혜 대통령 사건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의 흐름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무엇을 잘못했을까? 그리고 최초 시작은 2013년에 통진당 이석기 구속입니다. 그럼 이석기가 구속된 게 뭐냐? 국회의원들이 이석기의 체포 동의안을 통과시킨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이석기 내라는 뭐 맞다. 체포 동의안이 통과가 되니까 이석기가 구속이 됩니다. 다음에 그 무렵에 뭐가 벌어지느냐? 고용노동부에서 정교조 법의 노조와 조치를 취합니다. 그 다음에 또 벌어지는 게 뭐냐? 한국사 왜곡 바로 잡으려고 국정교과서 이 작업이 들어갑니다. 이래 되니까 소위 민노총부터 시작해서 통진당부터 정교조 전부 다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데 결정타가 하나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하신 정책 중에 결정타가 뭐냐? 그게 2016년도에 와가지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만듭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이에요. 이 특별법은 딱 3년짜리예요. 한시제법이에요. 이 법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이 법은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공급 과잉 업종과 인공지능, 의료기기 등 11개 분야의 신산업에 한해가지고 기업 합병과 분할 등 사업 재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여기에 규정된 각종 규제를 특별법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3년간 만든 이 특별법으로 이걸 하게 되면 결국 민노총의 핵심 그 노조원들 우리 잘린다. 그래 되니까 민노총에서 이런 좋은 법을 결국 선동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구호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준다. 그래서 원샷법이에요. 이게 원샷법 이걸로 만들어서 대통한다. 그러니까 이 법은 이미 여야가 충분한 논란 끝에 2016년 8월 13일 날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2016년 8월 13일 날. 그때가 언제냐? TV조선에서 소위 허위보도, 가짜보도 하기 시작한 시점이 이때입니다. 이제 앞으로 민노총, 거기에다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북한을 향해가지고 김정은이 참수한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 대한민국에 오시라고 국군할 때 연설하시고 그 모든 게 되니까 이제 종북주사 받으라고 완전히 자기네들이 돌아갈 곳을 잃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일반 국민들을 선동을 한 겁니다. 그 선동의 무기로 쓴 게 이게 태블릿 PC예요. 이게 태블릿 PC고 그래 되다 보니까 이 모르는 국민들은 그냥 광화문 광장에 나가지고 촛불인가 뭔가 들고 그리고 촛불 집회 1차, 2차, 3차, 4차 3차가 그때 제일 많았다 하고 어떤 언론은 3차 집회 60만 어떤 언론은 100만이에요. 제가 그 현장에서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다 봤어요. 제가 볼 때는 3만 5천이에요. 그걸 언론에서 그냥 60만, 100만 그래서 이 대통령께서 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이 법이 결국은 결정타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가짜 뉴스 완전 조작된 기획된 기사들이 터져나오고 결국 대통령이 탈핵까지 온 겁니다. 자 그러면 방금 질문하신 말 맞더라. 이걸 알려야 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 제가 쓴 책, 변희재 대표가 쓴 책, 이거 지금 누가 알려줍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 책을 소개해주는 데는 지금 미디어워치밖에 없어요. 미디어워치, 이한방송, 그리고 조덕재 TV 이런 데서 알려주지 누가 알려줍니까? 아 제가 후배 기자들한테 부탁을 다 했습니다. 내 책 쓰니까 한 줄만 보도해주라. 누가 보도해줍니까? KBS, CBS, SBS 제가 다 부탁을 해서 후배들한테 5분만 출연시켜줘라. 너가 마음대로 나를 난도질해서 좋게 해주라. 회사 방침상 우종찬 기자는 출연 못 시킵니다. 이걸 알려야 돼요. 그러니까 알릴 길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도. 그리고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이 이 책이 두껍습니다. 두껍고 나이 드신 분들은 눈이 아프다. 이거 언제 다 모르냐.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전직 KBS 출신 그 성우들 그분들하고 제가 지금 서로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 한 10개 아니면 한 20개 정도라도 끄집어내가지고 다큐멘터리로 10분짜리, 한 번 10분짜리로 성우들이 읽어주는 제 목소리가 아니고 여자 성우, 남자 성우가 이 책의 중요한 내용을 읽어주는 우리 오디오북을 만들자. 이거라도 해서 젊은 사람한테 좀 알리자. 그리고 묘하게 보니까 이 제 책에 대해서는 이 시각장애인들이 관심이 좀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여러 분 전화를 받고 해가지고 그래서 시각장애인을 위해서는 제가 쓴 이 기록, 이 책의 소위 JPG 파일, PDF 파일, 이 공책부터 다 넘겨줬습니다. 이게 정자로도 만들고 있고 지금 제작 중입니다. 그리고 누르면은 그 시각장애인들이 갖고 다니는 그 기계로 들으면은 쫙 다 읽어준답니다. 그래서 그거는 6월 달부터 다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은 그런 식으로 지금 알 수 있게 되는데 일반 국민들은 지금 알려줄 길이 없습니다. 저로서는. 그래서 저도 오늘 이런 자리에 젊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젊은 분들이 주변에 좀 알려줘라. 우리가 단순하게 자기 탈핵이다 대통령 무죄 석방해라 그걸 떠나가지고 딱 몇 가지 키포인트를 갖고 젊은 사람을 설득하는 그런 거가 필요한데 이 제 머리보다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책을 갖고 뭐 탈핵 백서 예를 들어 신문 10당 또는 뭐 20문 20당 그런 식으로 뭐 카드 뉴스를 만들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용하겠다면 저는 전부 다 드릴 테니까요. 그런 걸 좀 해주십시오. 예. 이 태블릿 PC 관련해서는 이제 특히 이 영상 부분이 이해하기 더 쉽기 때문에 저희는 지난 4월부터 다큐 50분짜리 다큐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 책 내용을 여기 좀 그래픽이 별로 없어요. 특히 이 파트는 그래픽이 좀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50분짜리 다큐가 아마 6월 정도에 나올 텐데 그거는 영문, 일문, 중문, 웬만한 외국어 자막을 다 넣어서 해외 쪽에 알릴 생각이고, 그게 만약에 효과적으로 판단되면은, 노종찬 기자님 책도, 다큐 형식으로 이렇게 만들 계획이고, 지금 대선을 앞두고, 기본적으로 박 대통령 사면 석방과 내각제 개헌 문제 때문에, 이게 한 번은 이 탄핵 문제가 터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게 그냥 넘어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터졌을 때 일단 아까 우종찬 기자 말씀대로 탄핵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논객들은요 지금이 아니라 이미 4년 전부터 지상파 케이블 출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테이프 들고 하고 있을 때 KBS 심야처럼 MBC 백분처럼 TV에서 무슨 토론처럼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단 한 번도 탄핵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논객이 출연한 바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지금 4년 동안에 일찍 못 나가게 했거든요. 근데 대선을 앞두고 어떻게든 이게 개헌과 박 대통령 사면 석방을 앞두고 한번 탄핵 문제가 터졌을 때, 이걸 정리해야 되는 사태가 벌어졌을 때 어느 순간 한두 번은 탄핵 무효 쪽의 논객과 탄핵을 지지하든지 아니면 덮고자 하는 논객이 한두 번은 붙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한두 번 붙었을 때 글쎄 내가 볼 때는 우종찬 기자님하고 저쪽에 예를 들면 지금 대놓고 붙잡고 얘기하는 친구가 저 국민의힘의 이준석인데 토론 될까요? 한 15분이면은 뭐 제가 한 10년 전에 NLL 문제 가지고 진흥권이랑 붙었죠. 그냥 키워. 그러니까 이게 진실이 그게 무서운 건데, 진실과 거짓의 싸움을 절대 안 붙이죠. 근데 도저히 못 피해서 한 번은 붙어야 될 때 그냥 한 방에 깨져나가죠. 생활 관련해요? 저하고 누가 토론할 수 있죠? 친문 좌익이나 탄핵 정당화된 사람 중에서 저하고 누가 태블릿을 토론할 수 있습니까? 강용석이요? 이거는 검찰이 나와도 안 돼요. 이건 검찰이나 JTBC가 나와도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탄핵을 하시겠습니까? 어느 순간 토론 한 방에 끝나는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보수단체 내에서도 지금 최대집전 의원회장이 이제 아스팔트 복귀하면서 이 전국 조정이 맞는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마치 예전에 탄기국가 비슷하게 해서,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대중집회 어렵지만은 게릴라 집회 플러스 요 책들의 내용을 잘 정리해가지고 요 수첩처럼 정리해가지고 한 1000만 부 뿌려버릴까 전국에. 그래서 각종 다양한 방안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강조드리지만은 요 부분에서 한 번에 이 정리 없이는 대선이 그냥 치러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질문해 주신 우종찬 기자님과 변희재 대표님한테 어떤 방법이 있느냐 알리기 위해서를 이제 질문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 40대 젊은 청년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역으로 이제 어떤 이 태블릿 진실에 대해서, 탄핵의 진실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이거다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세 분, 우리 이병규 선생님까지 세 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 대표님 얘기를 듣고 잠깐 생각이 났는데, 그 NLL처럼 이 탄핵에 대해서 사망 유의식 토론 같은 걸 한번 기획해 보실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NLL 때도 그랬고 파급력이 굉장히 클 것 같고요. 그런 게 가능하면 굉장히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아까 전 대표님 얘기하실 때 기만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기만수의 양력이나 좀 그런 거 알고 계시면 조금 더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종찬 기자님한테는 중앙일보는 제가 홍석현 그 개인의 야심 때문에 그런 탄핵이라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기 이해는 되는데, 조선일보가 왜 그렇게 앞장서서 그렇게 나섰는지, 그게 단순히 내각제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인가, 그게 저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개인적으로. 특별히 또 조선일보에 계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저희가 기획한다고 이걸 나올 그 탄핵 찬성한 논리는 없을 겁니다. 죽을지 뻔히 알고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근데 흐름이 안 나오면 안 되게 되는, 증거도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안 나오면 안 되게끔 돼서 나온 건데, 지금 하나 또 변수가 저 친문 쪽에서 지금 정경심 사건에 검찰의 증거 조작 잡았다고 지금 난리예요, 완전히. 5월 10일 날 들어온다 그러는데,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진 않았지만은 내 태블릿 사건을 보면은 검찰은 증거 조작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늘 해왔다는 걸 저는 보고 있어요. 조작하는 솜씨가 이게 어쩌다 한 게 아니에요, 이게. 특히 이거 뭐 사실조회한 거를 막 민간기업권 막 계약서까지 위조가 들어오는데 늘 해왔기 때문에 정경심권이라고 안 했을 수도 없다. 그래서 만약에 저 친문 쪽에서 저걸 밝히는 순간에 우리 쪽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그 중간에 친문과 우리 쪽 사이에 이른바 사탕파라는 애들이 존재하는데, 얘들하고 지금 그 정경 사건 가지고 친문하고 막 싸우고 있는데,
어제도 그런 과정에서 제 태블릿 PC 얘기가 튀어나왔어요. 문제 하다가. 이준석하고 저기 열린민주당의 저 김성애 대변인 문제 하다가 김성애 대변인이 정경심 사건 다 제압되고 이제 5월 안에 다 터진다고 얘기하니까 이준석이 우리 쪽도 그런 사람 하나 있다. 4년 내내 태블릿 제압됐다고 떠드는 사람 하나 있다. 그리고 나는 타당하게 들린다. 그래봐야 뭐가 소용이냐. 그랬으면은 뭐 재판에서 똑바로 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거론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자꾸 입을 나불나불 내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토론으로 나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이미 이준석 같은 게 걸렸는데, 저는 그거보다도 아마 박근혜 대통령 사면석방 전으로 이게 안 붙을 수가 없는 게 자꾸 반성문 사과문 요구하잖아요. 반성문 사과문 얘기하다 보면은 뭘 반성하지? 이래서 또 붙게 되고 사방팔방 가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제도 김부겸 총리 후보자가 내각제결 하겠다고 선언을 해버렸는데 원래 이 탄핵의 목표가 내각제 개헌이었거든요. 이건 뭐 김무성이 뭐 대놓고 얘기한 겁니다. 내각제 개헌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대통령제의 폐단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 때 결국 이 탄핵 문제가 대통령제가 1인 독재 권력을 만들어서 국정농단을 야기했다. 이 논리로 내각제가 돌파돼야 돼요. 그럼 또 안 붙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이 얼기성이 설켜서 결국 흐름상으로 붙게 돼 있고 그것만 이제 벌어지면 의외로 쉽게 그냥 최소한 국민들 한 200~300만 명은 그냥 한꺼번에 돌려서 수 있는 그런 판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한수는요 양력이 별로 그렇게 중요한 친구가 아닌 게 뭐 상문고등학교 나왔고 뭐 77년생인가 그래서 뉴질랜드에 무슨 뭐 유학했다고 그러는데 그 친구 양력 중에서 제가 이 뭐 공개한 건데 제가 인터넷 미디어협회 회장을 할 때 김한수가 박근혜 정권의 뉴미디어 국장을 했기 때문에 제 카운터 파트너였어요. 이 파트너여서 1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만났는데 그 친구가 그때부터 JTBC의 홍석현 장남 홍정도 아들이 자기하고 친구라고 엄청나게 떠들었습니다. 저한테 자랑을 했어요. JTBC 홍정도가 내 친구다. 그래서 저는 요 태블릿 PC가 김한수로부터 홍정도 통해서 홍석현 들어간 게 아니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한수가 법정에 나와서 홍정도 누군지 모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위증이겠죠. 왜? 제가 거짓말하지 않는 이상은 저는 김한수한테 직접 들었는데 홍정도하고 친하다는 거를. 그런데도 법정에 나가서 자기는 홍정도 모른다고 얘기했다는 거는 그 문제가 제일 핵심일 가능성이 높다. 김한수와 홍정도와의 관계가. 거기서 태블릿이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단서를 잡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까 저한테 질문 제가 곧 답변 드리는데 제가 볼 때는 젊은 층에서 아니 변희재 대표가 이거 태블릿 PC도 나왔고 우종창이가 어딘가 위선의 기록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아는 거하고 다르다. 왜 이런 거를 기성 언론에 보도를 안 하느냐든지 아니면 이런 사람들 불러가 진위 여부를 한번 진짜 문제를 하자든지 이런 젊은 층에서의 어떤 요구 그게 뭐 일베가 되었든 뭐 DC가 되었든 그런데 참고를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많이 분출되면은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직 제 생각이고 지금 그 조선일보 관계를 아까 물으셨는데 제가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제 첫 직장이고 그리고 제가 계속 다녔던 직장입니다. 제 끝 직장이고 그런데 조선일보 일부 기자가 제가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일부 기자가 그 탄핵 전국 무렵에 완전 허위 보도 그리고 대한민국을 장난쳤다는 거 그리고 조선일보가 결국 4년이 지나가지고 2020년에 와가 1면, 2면, 2개 면에 걸쳐가지고 정정 보도를 할 만큼 엄청난 잘못을 했다. 그거는 다 맞습니다. 그건 다 사실인데 그러면 조선일보가 왜 저랬을까? 자, 지금 언론 상황이 사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 지금 신문이 최고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방송이 나왔습니다. 물론 라디오도 있고, 뭐 텔레비도 있고, 그러다가 인터넷이 나오고, 그러다가 종편이라는 게 등장을 하고, 언론사가 아무리 1년 외형을 다 따져도 방송사의 반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KBS가 1년에 1조를 번다면은 조선일보는 1년에 5천억밖에 못 봅니다. 그 정도로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편을 통해 가지고 외형을 확대하려고 언론에서 이제 나름대로 했는데 그렇다고 종편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이제 SNS 시대가 열려가 페이스북이 나오고 그리고 유튜브를 구글에서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만들고 지금은 유튜브가 새로운 지금 언론 매체입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는 뭐가 되느냐? 앞으로 넷플릭스예요. 넷플릭스가 지금 단순한 영화를 떠나가지고 언론사의 기사를 소위 돈을 주고 사기 시작하면은 그게 앞으로 새로운 언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언론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조선일보 일부 간부급 기자들이 그런 상황에서 안종범하고도 어울리고 뭐 증거 서로 주고받고 그 수사기록을 다 나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럼 대한민국을 봐야 되는데 대한민국을 본 게 아니고 특정 회사만을 본 뭐 그런 잘못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알기로 조선일보 내부에서도 한 반 정도는 이제 조선일보가 진짜 일면에다가 반성문을 써야 된다. 반성문을 쓰고 새로 출발해야 된다. 이제 계속 독자가 떨어지고 겨우 지금 버티고 있는데 지금 언론사가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 조중동 중에서 유일하게 중앙일보만 돈이 있습니다. 지금 조선이나 동아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냥 종편하고 있지만 하지 못해서 하는 거예요. 부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언론이 먼저 문을 닫을지 문을 닫게 되면 부채가 굉장히 많게 되고 하는데 아주 막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지금 언론이 크게 바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언론이 크게 바뀌고 그래서 조선일보 일부 기자들은 일면에다가 우리가 사죄를 하고 다시 독자들을 끌어들여야 한다는 기자가 있고 아니다. 그냥 이대로 가야 된다 하는 기자가 있고 그래서 아직 그게 결론이 안 난 걸로 제가 듣고 있고 지금 조선일보 노조도 보면은 일부 기자는 여전히 소위 윤석열이고 탄핵을 듣고 가자 묻고 가자 그런 주장을 펴고 있고 또 일부 기자는 사실관계를 크게 보도를 하고 있고 내부에 막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결국 대한민국 언론 상황 제가 볼 때는 조만간에 어느 언론이 결국은 버티지를 못해가 문을 닫는 그런 아마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조선일보 문제는 저로서 상당히 대답하기 조금 난처하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두 저자분에게 질문할 사항이 있으신 질문해 주시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젊은 층에서 이제 어떤 탄핵을 더 알리고 사실을 알리는 방법을 제시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지금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요. 우파의 어떤 예전부터 있었던 부정과 부패 그리고 좌파의 어떤 무능력과 내로남불 이런 거에 실망해서 지금 당황하고 있는 젊은 층의 한 명이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좀 익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변희재 대표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법이라는 게 어떤 정확하게 무조건 따라야 된다 뭐 이런 관점에서 법을 바라보시는지 아니면 법도 어떤 주관적인 의견에 따라 바꿔서 해석할 수 있고 근데 그 주관적인 의견이라는 게 여러 명이 모이면 그게 공론인데 공론에 따라 바뀌어도 되는지 그럼 진실에 상관없이 법이 바뀌어도 되는 건지 어떤 관점으로 법을 바라보시는지 왜냐하면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잘못됐다고 하면 그거를 이제 바꾸자는 건데 그럼 바꾸면 그걸 또 법에 따라 바꾼다면 그 바꾼 게 또 과연 정의로운 건지 지켜야 되는 건지 그런 게 사람에 따라 또 이제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제가 좀 어떤 법에 의해서 피해를 봤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서는 그 법 쪽을 개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럼 만약에 법을 개혁한다고 하면 그거의 주체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나의 이익을 위해서 법을 바꾼다? 그럼 다른 사람한테는 나의 이익이 피해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감안했을 때 이 법의 어떤 개념을 정확하게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저는 아직도 그게 정의가 저 스스로 정확하게 내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변희재 대표님은 법에 대해서 어떻게 정확하게 이제 관점을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그냥 이 보편적인 일반 국민들의 생각이 법이라면은 문자 그대로 법조항 그대로 지켜지고 있을 거라고 다 믿고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그것 때문에 법원 판결이나 헌재 판결을 일반 국민들이 자료를 다 본 분이 없을 테니까 박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냐 그러면은 70% 이상이 찬성하는 이유가 이 설마 헌재하고 법원이 똑바로 했겠지 그 생각하지 않겠어요? 제 재판도 그런데 저도 수많은 재판을 해본 사람이에요. 이 좌익과 싸우면서. 그러면서 불이익도 많이 받아보고 했는데 그 불이익을 받아보는 것도 일정 정도 선이 있습니다. 이번엔 저 좌익들이 민변이 너무 세게 나왔네. 그러면은 판사가 이 정도 후퇴할 수 있겠네. 되게 제 예상 안에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저게 공정하다는 게 아니라 판사도 어쩔 수 없구나. 외부에서 저렇게 난리 치는데 그럼 뭐 선배 300만 원? 제가 감사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정도까지는. 근데 이번에 탄핵과 관련된 재판들은요. 그 선을 무너뜨렸어요. 이 법에 의해서 피해받은 당사자가 재판부를 이해할 수 있는 선을 한참 넘어서가지고 이건 뭐 하얀 거를 껌다고 판결하는 수준까지 와버렸습니다. 제가 구속될 때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하는데 JTBC가 저한테 본 게 23가지의 범죄 사실인데 이게 정확히 뭐냐면은 JTBC가 오보를 낸 23가지를 제가 비판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범죄 사실로 검사가 올렸는데 하나 빼고 제가 다 맞아요. 23개 중에서 실제 제가 하나 한국 시간대하고 그린치 시간대 하나 헛갈린 거 빼고는 근데 그것도 범죄가 아니에요. 헛갈리는 경우는 무죄가 나옵니다. 그거 빼고는 22가지는 제 얘기가 다 맞아요. JTBC가 오보예요. 근데 그 JTBC의 오보를 갖고 저를 구속을 시키는 게 이 탄핵이나 이후에 국정농단 관련 재판들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법을 바꾸냐 안 바꾸냐 이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 국민들이 법을 예측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기대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죠. 저 박근혜 대통령도 국정원 특활비 같은 거 국정원이 원래 박 대통령의 수하예요. 법상으로. 그래서 늘 국정원의 자금과 청와대 자금을 같이 써가지고 해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김대중이고 다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이게 엄청난 범죄다. 뭐 뇌물이다.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그럼 국민들이 법을 지킬 때 이거는 법 어기는 게 아니겠지 하는 행동들을 와장창 싹 다 그냥 유죄로 만들어버린 게 박근혜 대통령 재판들입니다. 뭐 강요죄고 내문죄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법을 바꾸자라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있는 법을 최소한 국민들이 이해하고 기대치에 맞게끔 적용할 수 있어야지 법치 사회가 유지가 되는데 그게 어긋나 버리면 이제 법치주의는 깨지는 거고 막말로 문장 동기 항쟁을 해도 제가 볼 때 헌재는 할 말이 없어요. 이거 옛날 광주 때처럼 무기 들고 헌재를 쳐들어가도 헌법재판관들이 정말 할 말이 있을까?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법 지키는 최후의 보는데 그 헌재가 그냥 법을 다 어겨버리는데 뭘 믿고 가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까지로 법치를 무너뜨린 게 이 탄핵이 사건인데 아직까지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나 저희나 법치주의를 어긋나면서까지 이거를 대응하고 있는 게 아니라 현행법에 따라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저도 감옥 가고 박근혜 대통령 감옥에 있는 거죠. 네. 아직까지는 이거를 현재의 법치로서 엎을 수 있는 수단과 기회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체제에서 그냥 그걸 싸우고 있는 겁니다. 싸우고 있고 저도 현재로서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은 지켜야 되고 그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장난을 치면 안 돼요. 장난을 치면 안 되고 누구든지 보편적으로 법이 적용돼야 되지 이쪽 저쪽 막 법 다르게 적용되기 시작하면은 법치 무너지는 거죠. 완전히 무너졌지만은 우리가 탄핵료를 다시 해서 원상복귀 시키는 것까지 포기하고 무슨 무기를 들 정도로 간 건 아니고 현재 법치 시스템에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질문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책에 제가 써놨습니다만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서 모든 대법관들이 다 제가 있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4명의 대법관들은 이게 잘못됐다. 대통령과 최수원의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승마대물, 영재생산 뇌물 이게 전부 다 유죄다는데 돼가지고 4명의 대법관은 반대를 했거든요. 그 4명의 대법관이 소수 의견을 남겨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언론도 그걸 보도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소수 언론 중에 하나를 제가 책에 써놨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범죄 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으면 무죄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명령이다. 구체적인 증거와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또 명시적이 아닌 묵시적인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하게 되면 누구도 범죄의 혐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만든다. 이게 소수 의견에 이래 나와 있습니다. 대법관들이. 그런데 지금 대법관 13명 중에 거의 반 이상이 지금 좌파 대법관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수 의견이 받아들이지 않았지만은 아마 헌법과 형법, 형사소송법 전문한 학자들이 언제든 나서가 이런 부분들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광복 이후에 처음 만들어졌다가 1987년도에 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뭐 민주화 뭐 우정하는 바람에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다른 부분이.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10월 24일 날 그러나 JTBC가 태블릿 PC 나초 보도시 한 날 그날 국회에 가서 시정연설을 하거든요. 개헌해야 된다 이제는. 그것도 대통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대통령 4년제 중임제로 개헌해야 된다 이제. 개헌을 하게 되면 헌법을 바꾸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대통령 통치 방법에 대한 것도 나오지만은 국민의 진짜 국민의 권리 그리고 국민의 의무 그런 부분들을 새롭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형법에 잘못된 부분들도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우리가 한번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이제는 헌법 개헌해가지고 이제 바꾸지 않겠는데 결국은 JTBC가 태블릿 PC 날초 보도하고 결국 딱들이 막은 겁니다. 그게. 그리고 결국 대통령 감옥에 보내는 겁니다. 우리 지금 헌법하고 이걸 바꾸기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나 일부가 원하는 대각제로 하면 안 됩니다. 대각제로 가면 안 되고 헌법 전문도 바뀌어야 되고 헌법의 국민의 권리 그런 부분들도 사실 많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 하나분께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과 어떤 젊은 층으로서 이 탄핵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유진아라고 합니다. 뭐 책을 제가 다 읽어보진 못했고 사실 책상에 이렇게 있던 거를 이렇게 표지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표지가 너무 어두워요. 그래서 어두워서 이렇게 밀어두고 있다가 예, 어젯밤에 이렇게 좀 비춰보면은 좀 봤거든요. 근데 우선 태블릿 사용자로는 못 읽어봤고요. 우종창 기자님 책을 좀 봤는데, 책의 어떤 제목이나 어떤 책 내용에 비해서 굉장히 읽기가 너무 좋아서, 예, 쉽게 읽혀져서 너무 좋았고요. 예, 재밌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잘 읽었고요. 저는 뭐, 아까 젊은이들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좀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냐 이렇게 좀 문의를 하셔서 저는 이제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는 작가인데요. 청년들 저희 미술가 입장에서 탄핵 무효나 어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전시나 그런 공모전 같은 거를 지원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과 자기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실현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쪽에 계신 분들도 제안해 주실 건지 있으신가요? 방법, 젊은이들로서 이 살인물 진실을 알리기 위한 방법.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 다큐나 동영상도 관련해서 제작하신다고 했는데 그것도 좀 젊은 사회에서 봤을 때는 좀 너무 정형적이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진짜 10대들은 제가 댓글을 지으면서 느꼈던 건데 아무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10대는 진짜 아이돌한테만 관심이 있고 뉴스 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걸 참고했을 때 뭐랄까 좀 더 어린 사람들한테 다가가기 위해서는 아주 짧은 글, 댓글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짧은 단어, 붉은 문구 그리고 또 여기 많이 유튜브 분들 많이 보셨는데 제가 좀 재밌게 본 유튜버가 미소녀 가면이라고 있습니다. 그 유튜버가 아주 정치 이슈를 아주 쉽고 웃기게 이렇게 표현해주는 유튜버인데 뭐랄까 그분과의 콜라보도 좀 기대를 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럼 마지막 한 분만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나 뭐 대안 제시를 해주실 분 계신가요? 마지막은 안 돼요. 저기 유튜브 분들 질문을 안 받는 거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도 예, 그러면 잠깐만. 예. 지금 탄핵의 진실은 탄핵은 한 사람들 탄핵한 사람들이 이 진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얼마 전에 저기 유승민이도 뭐 나와서 말이죠. 그런 상황이면 똑같이 탄핵하겠다고 요답으로 얘기를 하던데 탄핵한 자들이 이 진실을 깨닫고 알아야 되는데 혹시 정치인들 중에서 아니면은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 중에서 이런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그분들을 깨우쳐야 돼요. 그러니까 유승민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탄핵이 정당했다고 하는 근거가 뭐냐면은 검찰의 공소장입니다. 검찰 공소장을 읽어보니까 대통령 잘못했다 하는 게 유승민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유승민은 어쨌거나 경제학 박사예요. 노무현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공소장 그게 30몇 장인데 그거 읽어보면은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대통령과 안종범과 최소원이가 공범이다. 제목만 있어요. 아니 그걸 경제학 박사라는 사람이 그걸 이거 읽어보니까 대통령 탄핵은 정당하다. 그 논리예요. 공부할 생각도 없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쪽에 보면은 나경원 의원 판사 출신입니다. 기록 안 봅니다. 아니 그리고 저기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그때 대통령 탄핵을 주동했던 그 검사 출신이에요. 그것도 기록 관심도 없고. 이혜원 의원 박사입니다. 경제학 박사 교수예요. 그것도 관심 없고. 잘 그 사람들이 기록이라도 좀 읽어보고 그리고 난 뒤에 뭐라고 반대하면 저도 괜찮은데 주호영 아니 판사 출신이에요. 제가 계속 부탁을 했습니다. 책 좀 읽어보라고. 그렇습니다. 방금 질문하셨는데 전부 다 관심도 없고 유일하게 유승민 이야기했던 그게 공소장입니다. 자기는 공소장 하나 본 거예요. 그거 보고는 대통령 탄핵 당연하다고. 그렇습니다. 예. 아마도 제가 아는 정치인들의 특성상 보기 싫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큰 일을 벌였거든요. 너무 큰 일을 벌여서 일단 버려놨는데 이게 하나하나 드러나는 그걸 알아요. 뭐가 조작되고 이런 부분들은 무서워서 못 보기 때문에 모르겠지만은
자꾸 이게 조작이나 뭔가 드러나고 자꾸 반론도 튀어나오고 이런 거니까 깔끔하게 탄핵이 파묻히지 못했다, 튀어나오고 있다, 이것까지는 알고 있거든요. 그 이 사람들은 헌재나 검찰과 법원 핑계대고 그냥 빠지는 거죠. 헌재가 알아서 했겠지, 뭐 검찰이 알아서 했겠지, 이렇게 쭉 가는데, 근데 그걸 이제 더 이상 못 버티는 상황이 이제 닥치게 되면은, 예를 들면은 김무성이나 이승문 중에 한 명이 나도 속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나도 언론에 속았고 검찰에 속았다.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이 윤석열 문제 때문에 주로 이 김문수 지사가 이상한 논법을 들고 와서 탄핵의 주범이 누구냐? 윤석열이냐, 뭐 검찰이냐, 김무성이냐, 유승민이냐 그래가지고 그래도 김무성, 유승민이 주범이고 검찰과 윤석열은 뭐 아니지 않냐? 제가 볼 때 아주 이상한 논법을 써요. 왜냐하면 탄핵은 대한민국에 있는 거의 모든 권력이 다 뛰어들었어요. 언론 재벌부터 JTBC 조문관 같은 언론 재벌부터 국회, 헌재, 검찰, 법원 다 뛰어들었고 심지어 재벌 기업도 뛰어들어 있습니다. 그런 판에서 뭐 누가 1순위고 2순위고 3순위고 따지는 게 우스운 건데 의도적으로 따져서 김무성, 유승민이 1순위라고 자꾸 얘기하고 그걸 이용해서 윤석열에게 면죄부 중심 가운데 나중에 보세요. 나중에 코너 몰리면요. 김무성, 유승민이 검찰과 언론에 나도 속았고 굴리도 속았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돼서 오히려 만약에 총괄기장까지 가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언론과 검찰이 가장 문제가 되고 정치인들은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김무성, 유승민이 나도 속았다고 얘기 나올 정도면 이제 탄핵 무효가 되는 거죠. 오 기자님 책에 대해서 더 잘 익히고 이제 팔리기를 바라면서 제가 좀 의견이 있다면요. 목차에 보면은 이제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책들이 많이 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변희재 대표님의 책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우 기자님의 책은 대단원 다음에 바로 소단원이라서 중단원이 없기 때문에 목차를 보기가 아주 불편해요. 그래서 독자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지금은 이제 디자인의 어떤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잖아요. 그 시대도 이미 넘어섰어요. 그래서 이제 핸드폰도 디자인이 아니라 이제 UI, UX라고 해서 사용의 편의성까지 이제 한 단계 더 진화한 시대예요. 그렇게 보자면 이 책이 좀 디자인이 좀 제가 보기에는 신경을 좀 더 써주시면, 왜냐하면 내용이 중요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내용만 갖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게 외형의 어떤 같이 접목이 돼야 그게 더 2배가 효과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신경을 쓰셔서 다음 책을 쓰실 때는, 또 예를 들어 양력 같은 경우도 우 기자님이 보니까 조선일보 기자라고 하면 저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기자 출신이시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어떤 좀 권위가 있는 그런 어떤 양력이신데, 또 보면은 응원단 활동 이런 것들은 굳이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런 어떤 권위가 약간 농담이 섞인 느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뭔가 좀 앞뒤가 약간 미스매치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책이 잘 팔리기 위해서 좀 외형에도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두 분에게 공통적으로 이제 여쭙고 싶은 거는, 그분은 다 이제 태블릿 PC의 어떤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떤 법률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증거를 불법으로 수집하면은 그 불법 증거는 이제 채택이 안 되는 건 당연히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가정을 해봤을 때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자신의 PC에 그 범죄 사실을 녹화해서 만약에 보관하고 있다. 근데 그거를 만약에 뭐 경찰이든 검찰이든 어떤 조사하는 사람이 영장도 없이 불법으로 그 영상을 가져가서, 근데 그게 유일한 증거다. 그럼 그 사람은 범죄인인가요? 범죄인이 아닌가요? 밝힐 수가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법리적으로 따지면은 그 사람은 범인이 아닌 걸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이 범인이 맞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법리적인 증거 채택의 여부가 이제 태블릿 PC가 되는 걸 텐데, 지금 국민의 어떤 생각은 박 대통령께서 예전에 사과를 하셨어요. 지금 태블릿 PC는 그 다음에 나온 거예요. 그럼 대체 아무 일을 안 하셨는데 사과는 왜 하신 거죠? 심지어 최서원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다 소문만 있었고 뜬 소문만 있었는데 직접 본인의 입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예를 들어 대통령이 자신의 어떤 지인에게 의견을 들을 수도 있죠. 근데 어떤 중요한 사안 같은 경우라고 하면 그럼 특임장관으로 임명을 해서 정식 라인을 만들어서 그러면 최소한의 어떤 의견을 들었으면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냥 감춰진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 감춰진 사람이 갑자기 대국민 담화에서 등장했어요. 소문이 있다. 그때부터 저는 틀어졌다고 생각해요. 태블릿 PC가 나오기 전부터 그게 이제 먼저였거든요. 그게 어떤 트리거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 사과를 하신 건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대통령 사과 부분은 대통령이 사과를 3번 하셨습니다. 1차 사과가 언제나 2016년 10월 25일입니다. 10월 24일 날 JTBC가 태블릿 PC 날조 보도를 하니까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신 거예요. 그 이후 2차, 3차 사과는 정치권에서 계속 요구를 하니까 대통령께서 그래, 그렇다면 내가 특검도 받아들이겠다 하고 그런 식의 사과문입니다. 그래서 그 팩트가 대통령께서 갑자기 사과를 하신 게 아니고 태블릿 PC가 놓으면서 대통령께서 사과를 하셨는데 그때 청와대 분위기는 내 책 써놨습니다. 그때 청와대 내부의 분위기가 대통령, 이 모든 진실을 대통령이 알고 있는데 청와대 참모들이나 이 사람들은 전부 다가 이 사건 자체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최서원은 오영태와 불륜의 관계다. 오영태와 불륜의 관계인 최서원이가 대통령을 속이고 사기를 치려 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 이 사건이다. 이렇게 이게 알려지고 청와대가 그렇게 발표를 하고 헌법재판소 대통령 변호인단 탈핵 반대하는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준비서면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몰라가지고 그때 그래서 그런 사실관계 그렇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 다음 두 번째 출판계에 우파가 거의 없습니다. 출판계는 거의 쉽게 말해 95%가 좌파입니다. 제가 이 책을 지금 3권을 냈는데 2019년에 이 책을 처음 내려고 출판사 찾아가도 전부 다가 노예요. 일단 출판사가 이 책 못 낸다. 다음 두 번째, 그럼 좋다. 내가 개인적으로 내겠다. 그래서 이 출판사 이름이 제 개인, 제가 출판사를 만드는 거고, 그럼 출판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편집 디자이너입니다. 이 책 편집 디자이너, 이 편집을 해줄 수 있는 사람. 편집 디자이너 몇 사람을 제가 접촉을 했습니다. 돈은 요구하는데 줄 테니까 제발 좀 갖다 달라. 딱 얘기는 그거예요. 자기가 우종차의 책 편집했다는 게 드러나는 순간에 자기는 출판계에서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나이 드신 큐 한 사람 구해가지고 제가 그 재산 1권을 냈고 2권은 1권된 그 틀 그대로 해가지고 솔직히 우리 아들이 그대로 그 편집 디자인해서 냈고 이 3권도 디자인은 없어가지고 진짜 헤맸고 이 책도 보면은 최초에 제가 찍은 책에는 페이지도 없습니다. 도저히 힘이 들어가지고 페이지도 없고 지금 요번에 새로 조금 몇 부 더 찍을 때 그때 이제 페이지 소제목의 페이지를 처음 붙였습니다. 나도 편집 디자인 압니다. 이거 잘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아는데 솔직히 이게 이 상황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거 그걸 좀 아시고. 근데 변 대표님 책은 그렇죠. 잘 됐어요. 아빠 팬이라서 그렇다면 이 책은 어떻게 이렇게 잘 나왔을까요? 여기는 전문가고 변희재 대표는 소위 말해서 지원군이 많습니다. 미디어워치라는 지원군이 있고 나는 그냥 혼자 사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 지금 변희재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책 뭐 디자인 이게 뭐냐 시커멓고 욕 많이 듣고 있습니다. 변 대표님에게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네요. 그럼 욕 하나면 돼요.
그리고 내가 이 연세대학교 응원단한테 2년을 했습니다. 딱 2년 하고 군대 갔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경력은 난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연세대 응원단이 어떤 힘을 갖고 있느냐. 연고전이라는 게 있을 때, 가을에 있을 때, 내 동작 하나에 연세대 학생 그때 25,000명인가. 내가 연대 일어서 다 이렇습니다. 연대생들이. 내 동작 하나에 다 일어서고 갖고. 그래서 나로서는 이게 부끄럽지 않은 그거예요. 그래서 뭐 딴따라 하는데, 딴따라가 아니고, 내 동작 하나에 그때, 우리 대모하고 할 때, 뭐, 그래서 제가 기록을 해놨으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저희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거 외부 출판 전문 기획자하고 외부 디자이너를 썼고요. 사실은 이 외부 출판 기획자가 디자인을 쓰면요, 굉장히 이제 제약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판매용 책을 만든다 해가지고 예를 들면 분량도 딱 300페이지로 제한하고 뭐 출판 기획자에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제가 볼 때 우종창 선배는 그거 맞추기 싫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듣고 저희는 맞췄어요. 그쪽에. 예, 구성까지도 맞춰가지고 그런 데 완전 차이가 있습니다. 아까 그 김한수 사과 문제, 그러니까 박대통령 사과 문제는요, 사실 손석희 저주라는 이 책 전에 냈던 책, 그러니까 제가 구속됐던 그 책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2016년 10월 24일 날 JTBC가 최순실이 쓴 태블릿 PC라고 보도를 했을 때, 당연히 청와대에서는 저게 맞냐, 저게 JTBC가 정말 보도한 게 최순실께 맞냐 확인 작업을 들어갔겠죠. 문제는 그걸 누구한테 확인하게 돼 있냐, 구조적으로. 뉴미디어 비서관인 김한수한테 확인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또 태블릿 PC 개통자가 또 김한수였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박 대통령이 한번 밝히면 다 드러날 건데 99.99% 이거는 김한수한테 확인했을 거고, 이미 JTBC하고 야합이 되어 있는 김한수는 예, 맞습니다. 최순실 맞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올라갔을 거예요, 100%.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이 김한수 주변에 있는 지금도 김한수 플러스 그 주변에 있는 청와대 인사들 정호성 뭐 김희종 등등 지금도 최순실께 맞다고 주장을 해요. 앞에서는 얘기 못하죠. 맞아 보니까 뒤에 다니면서 계속 그런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김한수가 저쪽 사탐파 쪽에 포섭이 된 이상 태블릿 PC를 JTBC가 보도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이거를 걸를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 주변에 다 포섭됐기 때문에. 그래서 10월 25일 날 최순실 건을 인정을 하고 사과한 내용은 최순실이 내 연설 비서관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인 한 집권하고 한 1년 정도까지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서 주로 어렵게 쓴 정책 내용들을 아주머니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고치는 자문 정도 받았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정도 사과하면 넘어갈 줄 알았지만은 실제로 그게 이제 엄청난 덫이었죠. 그래서 그 사과를 하는 순간에 청와대의 방어막은 다 무너졌고, 그때부터는 이제 언론사들이 무지막지한 거짓 보도, 뭐 마약을 했다, 뭐 성형을 했다, 수백 가지의 조작 보도가 나와도 청와대가 대처를 못했어요. 그 부분 하나 때문에.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이른바 탄핵을 막을 수 있는 성벽이 뚫려버린 게 JTBC 보도와 다음날 박 대통령의 사과고, 거기에는 김한수라는 자가 끼어 있었다는 거죠. 좀 질문 주실 분이나 대안을 제시해 주실 분 계신가요? 제가 아까 하고 싶은 거 이렇게. 다음은 3월에 가면은 그 광고판에 태블릿 PC해야 되는 거 이렇게 광고를 하거든요. 그게 눈이 확 띄어요. 제가 이렇게 보게 되고, 저거 뭐지? 보고 싶다. 이렇게 제가 책을 읽기 전에 사실 제가 봤거든요. 근데 이제 역시 그걸 보면서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한테 그런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거 태블릿 PC 이게 우리 대통령을 이렇게 이런 걸 우리는 우파들은 어느 정도 다 알아요. 그리고 이제 독서를 싫어하는 사람들 이런 거는 있지만 젊은 층이 알고 끼우쳐야지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무서워하고 떨거든요. 근데 이 책을 알리는 방법은 쉽게, 재밌게, 유머스럽게 이게 알리는 게 저는 저 책이 뭐지? 읽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그냥 재미있게 이렇게 광고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정각 광고지가 잠깐 설명해 주세요. 이 전광판 광고하고 이 이른바 저 옥외 버스 광고, 그리고 지하철 광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민감하게 봅니다. 신문 광고보다 좀 까다로운데,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른바 이 태블릿책에 광고할 때 박근혜 대통령 영상을 방문에 깔고 싶었겠죠. 안 돼요. 지금 대한민국 전광판 버스 지하철에 박 대통령 얼굴이 들어간 광고는 원천 차단입니다. 이게 안 돼요. 어이가 없죠. 박 대통령 사진이 들어가면 이거는 정치적이라 그래가지고 원천 차단을 당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저희가 목양곡이 엄청 비싸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중단을 하고 우종찬 기자 책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왜냐면 이것만 광고를 하고 대통령 사진도 없어버리니까 이게 뭔지를 이제 우리 동지들은 아는데 이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광고 들어갈 때 우종찬 기자 책을 같이 붙이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박 대통령 사진이 안 들어가면 효과 떨어지죠.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탄핵 무효에 대해서 탄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의 이제 1시간 40분이나 되는 긴 시간을 지금 질의응답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저자 간담회에서는 어둠과 위선의 기록, 그리고 태블릿 사용 설명서를 통해서 이제 대한민국 법치가 기획돼서 조작돼서 무너졌다,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더 정확하게 사실을 근간으로 해서 좀 이해하고자 해서 만든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여하신 이 참여자 40대 젊은 층들이, 저희들이 앞으로 이제 태블릿 사용 설명서와 이 어둠과 이선의 기록 이런 책들을 필독적으로 해가지고 이 젊은 사람들만의 어떤 돌파구를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자 간담회 자리를 시작으로 해서 이런 저자 간담회 자리를 더 많이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저자 간담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